일요일 정치 용봉탕 시간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야, 정치 시즌입니다. 예, 목소리가 엄청 그 힘이 들어갔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꽤 많이 났습니다. 오. 두 분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박지원 씨 인기가 좋던데요. 제가 요즘 용봉탕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의원들한테도 듣고 또 오늘 나간다니까 이 부분에 해명해달라고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아하, 그러면 예. 바로 진행을.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도 용봉탕을 좀 들을까요?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출근길에 네. 듣기 좋은 시간대에 하는 라디오고 예. 또 우리 뭐 진행자께서 훌륭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근데 조회수 그렇게 많이 나오면 뭐 출연료하고 좀 연계돼서 이렇게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을 방송국 드리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출연료. 예, 마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항상 그 돈은 마음이 가는 데에 돈이 가는 겁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어떻게 좀 훌륭한 해보겠습니다. 캐피탈리스트, 훌륭한 자본주의자가 가장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자, 요거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 보도에 처음에 보도는 뭐 경로했다 이러지만 이제 불쾌감으로 톤은 좀 다운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특검법 악법이다 얘기한 다음에 이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이걸 갖고 좀 상당히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정봉주 의원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용남 의원님. 예, 김용남 의원님. 맞죠. 아무래도 저는 의아한 게 네. 뭐냐면 대통령의 경로 내지는 불쾌감 이런 게 어떻게 기사화가 되죠?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런 기사가 자주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전한 사람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기사잖아요. 네. 그 경로했다. 그걸 본 사람이 전한 거잖아요. 언론에 누군가에게는. 그걸 왜 전하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짓 기사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닐 텐데 예. 문제는 이런 게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것 자체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네. 무엇보다도 이슈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대통령의 가족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감정 표출이 기사화되는 거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한 말이 보도가 됐습니다. 불쾌하다 뭐 이 정도로 좀 톤이 다운되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님도 네. 말씀을 하셨지만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 동향을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란이 되면 될수록 국힘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에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총선 앞두고 하는 뭔가 민주당이 공작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만약에 특검법 가기 전에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랬으면 특검법까지 왔겠습니까? 안 왔잖아요. 240일을 끌었잖아요. 그건 누가 끌었습니까? 국힘이 끈 거예요. 국힘이 왜 끌었습니까? 대통령실에 오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뜻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건 국회 영역입니다. 네. 근데 왜 대통령이 관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동훈 장관도 계속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충분히 수사한 거다. 혐의 없었다. 아니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수사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범자들이 법정 판결에서 김건희 씨 계좌가 이용이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주가 조작에 적어도 이용됐거나 관여했거나라고 하는 정황적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네. 판결문을 통해서. 그럼 그 근거를 갖고 그것도 윤석열 검찰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갖고 김건희 씨 수사를 해야죠.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특검이다. 그렇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런 거. 특검은 기본적으로 현재 검찰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정치권의 반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국회 고유 권한이에요. 아하. 근데 여기에 왜 대통령실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분명히 나눠져 있고 삼권은 분립되어 있는 겁니다. 네. 서로 대등관계에 있으면 견제하는 거거든요. 아니 불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총선 이후로 좀 미루든지 조건부 수용도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관섭 정책실장이 이거는 흠집내기다. 정치 공작 의도가 있다. 인터뷰까지 한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특검이 쟁점이잖아요. 네. 근데 총선에 만약에 총선 결과에 국민의힘 참패한 결과가 나온다. 예. 그럼 제가 예상해 보기엔 굳이 특검할 필요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검찰에서 하겠죠. 아, 검찰 조사가 있을 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사건을 종결 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들고 있잖아요. 그럼 왜 저럴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검찰 양날의 출신 칼이네. 예. 공소시효 같은 걸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게 지금 그 공범이 재판받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단되잖아요. 중단되니까. 예. 중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조금 뭐 몇 달 더 끈다고 완성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네. 않습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근데 당시 윤석열 검사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검사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제 경험에 의하면 검찰은 대세에 충성합니다. 아, 예. 무슨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세에 충성한다. 대세에 네. 충성해요. 그 예. 대세는 뭐냐면 국민의 전반적인 그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에 충성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총선 결과가 확인이 됐다. 근데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다. 그럼 민심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은 항상 대세에 충성합니다. 확인된 민심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현명한 이야기인가가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심을 달래거나 아니면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내놓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총선을 보다 잘 치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총선 결과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말 그대로 운명을 건 한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의 승리 내지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네. 그쪽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잘 보여요. 안 보인다. 이렇게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좀 조금 세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 의견이시고요. 타방송에 비하면 뭐 제가 세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타방송 가서 뭐 더 세게 얘기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저게 네. 저는 김영남 의원의 저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게 아마 현역 의원들도 현장에서 수도권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네. 분들 아니면 원외위원장들 후보자들 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저게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가도 이제 뭐 여론조사 자꾸 인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 전국적으로 이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 예. 찬성 의견이 높은 지역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전 세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차 얘기했는데 대통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비위 앞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장한 겁니까? 살권수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고. 근데 그런 살권수가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 기분 나쁘다? 뭐가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 술 한잔 드시든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분 나쁜 거는. 네. 심기 관리하는 게 국민이고 국민이 아니고 심기 관리하는 게 행정부의 심기 관리하는 게 입법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정치의 기본 얘기가 기본 ABC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사가 나가서 보수언론에 나가면 국민들의 여론이 좀 돌아설까 봐 그걸 냈을까? 아니면 지금 김영남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내부에 있는 얘기가 권력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흘러나온 것일까? 어느 쪽이든 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뭐 결과론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해서 재표결했을 때 국민의 미탈표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되고 공천이 좀 어려워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뭐 기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재표결 시기가 문제겠죠. 아, 시기가 중요하다. 그거는 지금 1월 13일까지 제2요구권, 그리고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적어도 1월 13일 그 이후에는 국회로 다시 돌아올 거고 그 이후에 여야 합의로 정하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민주당 쪽 얘기를 보면 재표결 이후를 계속 늦출 거예요. 뒤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뒤로 갈 거예요. 임시국회가 열려 있더라도 이거는 상정 안 하고 뒤로 늦출 텐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시기가 많이 늦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 많은 유튜브도 들어보고 공중파 방송도 들어봤는데 이건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는 데가 없는데.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정봉주 의원님께서.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통과가 되면 1월 13일 정도. 그렇죠. 28일 날 일단 표결은요. 여기서부터도 혼돈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28일 표결은 기명 투표입니다. 네. 아, 기명으로? 예, 기명으로. 전광판에 이름이 다 뜨죠. 찬반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안 하거나 아마 다 반대표를 던지겠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15일에 수용을 할 건지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게 1월 13일까지고. 그게 1월 13일까지입니다. 거부권 행사 돌아오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2시기는 여야가 협의해야 된다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여야 및 국회의장이에요. 아, 의장. 근데 만약에 여당이 끝까지 협의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야당과 국회의장이 협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끝까지 협의를 제2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 뭉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무슨 얘기냐 빨리 하자 여기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핵심이 자 이때는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 회의가 이제 개의가 되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도 일단 개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석자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찬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아 무기명이군요. 이때 무기명이에요. 요렇게 보면 그럼 민주당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국민 70% 가까이가 찬성하는데 이걸 무산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아마 3월 초중순까지 이걸 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힘에서 공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상황상 그러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경로 내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기사가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부권 행사하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2요구의 표결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거를 반대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명분이 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니 총선 이후로 늦추자. 적어도 시기만이라도 이런 수정 제한이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수정 제한이요. 그 싹을 뭐 지금 잘리는 것 같은데 그 싹이 이런 걸로 그 뭐 기사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맞는 전략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 말씀이. 자, 정봉주 의원께서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국민일보가 갤럽의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정봉주 의원님. 이게 이제 제2요구가 넘어왔을 때 제2요구가 넘어왔을 때 이제 민주당한테 너네 총선에 이용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요. 축구 선수한테 공을 주지 않고 그 축구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정치인들은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를 가장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의 속성입니다. 그건 축구 선수가 공 갖고 축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공 안 주고 축구하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라고 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그거를 가장 주된 이슈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영화에 한 대사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부모 죽인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돈 떼먹고 간 놈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영화 대사가 있습니까? 예, 그런 대사가 있는데 예. 자, 정치권에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내 돈 떼먹고 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예. 공천 안 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공천 얘기입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예. 2월 말 3월 초에 돼서 검사 출신들이랑 무슨 다른 물갈이 한다 그러면서 밀려난 현역 의원들이 요때 한 3, 40명 됩니다. 네. 이분들이 아주 최소한의 저항수단이 출석을 안 합니다. 아니면 공격적 그 저항수단은 뭐냐면 네. 출석해서 이 특검에 찬성표 던지는 거. 이렇게 되면요. 국힘은 대체 없는 거야. 이때 없다. 예. 비대위원장 무너지는 시점과 똑같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저 한동훈 비대위원 자 오늘 출범하는데 갑자기 또 그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비대위원장 오늘 공식적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지금 7, 8, 9 비대위로 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심판하는 어떤 세대 교체론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대 교체도 네. 총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소위 586이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주류가 2000년 제16대 총선을 통해서 대거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세대 교체도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연령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으로 그러니까 젊게 바꾸는 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네. 보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거침없이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람의 어떤 7, 8, 9 뭐 이거보다는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혁신, 국민의 마음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민심을 잘 전달해서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 때 그 당시 친윤의 핵심인 네. 장제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인데 그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민심이 당심에 반영되고 당심에 따라서 윤심이 결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전당대회 때는 그게 먹혔어요. 먹혀서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가 탄생했는데 지금 그 결말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봉주 의원께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예고한 날은 내일입니다. 예.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 예. 3월쯤에 가고 또 전격적인 두 당의 뭐 그 합당이나 합당, 예. 연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제가 고려하면서 휴미트 정보를 풀가동을 해봤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독립 그 채산제가 아니에요. 어허. 한동훈 장관은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나온 분이기 때문에 독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친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다. 마이너스 100%입니다. 제가 판단한 정보에 따르면. 그러면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뜨는데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타격을 살짝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좀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태풍의 눈과 핵으로 뜰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당이. 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재밌는 측면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번의 위기를 맞이할 거예요. 위기를 벌써요. 예. 출범도 안 했지만. 왜냐하면 총선은 우리가 행정이라 그러거든요. 네. 행정은 제일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꾸만 여의도 문법을 무시하는데 여의도 문법은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선출직 중에 그리고 공무원 그 별정직 공무원 중에 국민의 뜻을 제일 잘하는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아하. 항상 국민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그분들 300명이 모여갖고 있는 곳은 곧 민심이 반영되는 곳이고 거기가 여의도입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갖고 음지에서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주무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거기서 뜻을 내는 건데 일단 경험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비대위 구성하면서 휘청 한번 할 거고요. 비대위 구성 예. 첫 번째. 예. 그다음에
그 공심위 구성해서 공천 되고 난 다음 휘청할 거고요. 예.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특검법으로 또 한번 휘청하면서 요때는 이제 구애왈 투아웃에 예. 헛스윙하고 아웃되는 겁니다. 투아웃에 친다고 했는데요. 예, 헛스윙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친다고 예, 했는데. 힘 빼야 되는데 출범서부터 너무 힘이 들어갔고 스윙의 폼이 별로 이쁘지 않아요. 예, 위험합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 오늘 출범하는데 세 가지 위기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탄. 예, 네. 호랑이 등에 타는 거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호랑이 등에 타는 겁니다. 네. 근데 호랑이 등에 타서 안 떨어지고 잘 버티면 제일 빨리 달려나가는 거고 정치인 한동훈의 이제 오늘 입문인데 잘 달려나가면 뭐 유력한 대권 주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네. 거고 만에 하나 삐끗해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아픈 거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죠. 그게 기호지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오기 마련인데 첫 고비부터 잘 풀어나가야겠죠. 이준석 탈당, 그 특검법 처리 이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당장 놓여 있는 과제인데 이준석 신당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제 개편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립형을 사실상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당론으로 병립형을 하자는 거고. 근데 병립형으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신당의 설 자리가 대단히 좁아지죠.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네. 근데 역으로 그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신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면 그다음 벌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신당 세력끼리 뭉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낙연 신당이 됐던 이미 신당을 공식화해 놓은 금태섭, 양양자 뭐 이런 거기 신당 세력이 한 군데로 모이면 그게 바로 제3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수도권에서의 3파전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총선이 이제 106일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106일 동안은 정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준석 대표 문제를 잠깐 정리하고 가면요. 지금 그 제 세력과 연대 그러면서 이제 통합정당 얘기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서 그 제가 이제 늘 그 말씀드리지만 그 총선에 임하는 그 주체 세력을 어떻게 네 가지 잣대를 항상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경험입니다. 두 번째가 전략이고요.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결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었고 그 경험 없는 거 이미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경험 없어도 된다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전략이거든요. 전략인데 중도층을 겨냥합니다. 이 중도층 겨냥하는 거는 총선의 필패 전략이에요. 총선은 자기 진영의 결집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결기인데 의지는요. 이분이 한 번도 자기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만 싸움을 해봤지 대등한 권력 과정에서의 싸움이나 혹은 상대방이 비대칭적 권력으로 우월하고 자기가 약세일 때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결기가 보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뭐를 제시했냐면 시대 담론입니다. 시대 담론인데 시대 담론은 뭘 했냐면 586 운동권 세력을 무찌르겠대요. 이거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시대 담론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담론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역사적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잣대를 갖고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이분은 태생부터 본인의 주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힘의 모든 원인에 근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탈당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뭐 겁니다. 정봉주 의원 말씀이시고요.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총리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통합을 위해서 민주당은 3총리 공동 선대위원장이 구성된다라는 지금 보도도 있고요.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부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 그게 당 대표가 있는 가운데 선대위원장이 올라가서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빠른 것 같은데. 너무 빠르다. 너무 예. 빠르기도 빠르고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은 명백하잖아요. 올해 말까지 예. 대표직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통합 비대위로 네. 가자는 것이고 그 통합 비대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할 거고 예. 거기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를 전제로 민주당의 잔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신당 차려서 나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총리가 뭉쳐서 쉽게 말씀드리면 3총리가 3총사가 돼서 3총당을 만드는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네. 뭐 김부겸 대표하고도 만나고 정세균 전 대표하고도 전 총리하고도 만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얘기가 안 될 겁니다. 의미가 아마. 없을 것이다. 공동 선대위원장 구상도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오보라고요? 예, 저는 완전히 오보고요. 예. 뭘 취재하고 그선지 모르겠는데 100% 오보라고 보고요. 일단 세 분이요. 정치적 공감대, 정서적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못합니다. 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네. 두 분이 만나갖고 비명 공천 기회를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명한테 공천 기회를 주라. 예. 근데 예. 그분들이 검증에서 탈락한 분들이거든요. 검증의 탈락의 숫자를 보면요. 네. 친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른바 보수 언론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어요. 예. 보수 언론의 흐름 쫓아가면 필패입니다. 민주당은. 근데 보수 언론에서 이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탈락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자신들 그전에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가처분 신청한 분들이에요. 가처분 신청해갖고 그게 안 되니까 민사소송까지 건 분들이 당에다가. 민사소송이요? 예. 당을 손해배상 상대로? 청구를 했어요. 예. 이런 분들에게 당에서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분들의 두 분에 대해서 당원들도 불만이 있어요. 네. 비명이 그렇게 당대표 흔들 때 왜 비명들에게 그런 지적 한 번도 안 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증에서 떨어진 지연 말단 이런 걸 갖고 전체 당을 흔들려고 하는 걸 보지 말고 네. 이 정도 정치 경륜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총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네. 담론과 혁신이에요. 민주당은 담론과 혁신을 해야 됩니다. 네. 담론을 던져야 되고 아까 제가 국회의원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비전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담론이 뭐로 될 것인가? 민주당의 담론은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 담론 제시할 수 있고요. 임기 단축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쇄신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동일 지역 3선 이상 그 출마 제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중진들 퇴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갖고 이분들이 어드바이스를 한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탈락한 비명들에게 공천을 주라. 공천 줘라. 경선을 주라. 이건 디테일한 문제예요. 이걸 갖고 민주당이 혁신이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그래서 비명이 떨어졌냐 친명이 떨어졌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담론 이 시대 담론을 시대 정신을 담은 담론을 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분의 전직 총리가 다 연대하면 네. 폭발력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예. 세 분 중에 두 분만 연대가 성사돼도 훌륭한 신당 세력이 될 거예요. 신당 세력이 될 것이다. 예. 그게 또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훨씬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요건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해 주세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신당 생각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좀 이낙연 전 총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